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마음의 작동 원리와 진화 심리학 시리즈의 9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인간의 의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의식이라는 단어를 보통 병원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의 의식이 돌아왔는지를 물어보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선 국어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면 의식의 정의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입니다. 굳이 이러한 정의를 설명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거나 가을 하늘을 푸르게 봅니다. 그러나 사실 의식은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만이 의식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동물 중에도 의식을 갖고 있는 종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유명한 진화생물학자인 스티븐 제이 굴드는 호모사피엔스는 진화의 개통나무에서 작은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가지는 좋든 나쁘든 캄브리아기 폭발 이후 다세포 생물의 전 역사에서 가장 특별한 새로운 특질을 발전시켰습니다. 햄릿에서 히로시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이른바 의식을 발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굴드의 주장처럼 인간 외의 대부분의 동물들은 의식이 없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동물들은 잠을 자는 듯이 걷고 좀비 같고 자동 장치 같고 의식이 전혀 없는 존재들일까요? 개는 감각, 애정, 열정이 없을까요? 동물을 바늘로 찌르면 고통을 못 느낄까요? 이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저는 동물도 인간처럼 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의식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의식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자기인식입니다. 지적인 존재가 정보의 대상으로 삼는 다양한 생명체와 사물 중에는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푸른색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다소 난해하기도 한 이 의미는 이 주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학문적 토론에서 사람들이 늘 염두에 두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의식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대부분 이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정보에 대한 접근입니다. 제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너 지금 무슨 생각하니? 라고 물으면 친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오늘 계획, 내가 지금 불편한 것, 혹은 눈앞에 보이는 것, 지금 들리는 소리 등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친구는 위장에서 분비되는 효소, 심장 박동과 호흡의 상황, 2차원의 망막으로부터 3차원의 형태를 복구하는 뇌 속의 연산, 제가 친구에게 말하는 단어의 순서를 배열하는 구문론 규칙 등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경계의 정보 처리가 두 개의 집단으로 나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집단은 감각의 산물과 단기 기억의 내용을 담는 것으로 언어적인 보고, 이성적인 사고, 신중한 의사결정의 기초를 이루는 체계들에 의해 그 집단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단은 반사적인 반응들, 시각, 언어, 운동 뒤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계산들, 억압된 욕구 및 기억을 포함하는 것으로 앞의 체계들에 의해서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정보는 첫 번째 집단에서 두 번째 집단으로 혹은 그 반대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 우리는 모든 행동을 생각하면서 해야 하지만 연습을 하고 나면 그 기술은 반사적인 행동이 됩니다. 세 번째 의미는 감각력입니다. 이 감각력은 질문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 즉 주관적 경험, 현상적 인식, 있는 그대로의 느낌과 같은 것입니다. 이 감각력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의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 중에 두 번째, 정보에 대한 접근이라는 의미에서의 의식을 우리의 뇌 구조의 어느 부분에서 담당하고 있을까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깨어있을 때의 활동과
꿈이 없는 잠에 빠졌거나 의식을 잃었을 때의 활동은 서로 다른 뇌 구조들이 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각하는 사물과 관련된 정보는 대뇌 피질의 여러 부분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는 정보 접근에는 지리학적으로 구분된, 다시 말해 대뇌 피질의 여러 부분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로 묶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연구한 학자들은 뉴런들의 동시 점화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며 대뇌 피질에서 시작해 대뇌의 시상부를 거치는 순환 루프에 의해 동조화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에는 전두엽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보의 접근이라는 의미에서의 의식은 뇌의 다양한 부위로부터 전두엽으로 들어오는 섬유다발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에 대한 접근으로서의 의식은 정보를 얻음으로써 유익함을 주지만 그와 동시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얻는 이익만큼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용은 공간, 즉 정보를 담는 하드웨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론가들은 사람의 뇌가 모든 가능성을 저장할 수 있으며 생각은 1단계 패턴 인식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추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의 조합은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체스 게임을 할 때 각 위치에서 이동 가능한 수는 30에서 35수이고 한 수를 두고 난 후에 상대방이 둘 수 있는 수도 30에서 35수여서 약 1000여 가지의 턴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체스 게임은 40여의 턴이 진행되므로 10에 120승까지의 체스 게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속의 입자는 약 10에 70승계입니다. 따라서 모든 게임을 기억하고 모든 말의 움직임을 생각하면서 체스를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문장, 이야기, 선율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조합들 중에 일부는 저장될 수 있겠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뇌가 고갈되거나 패턴들이 겹치기 시작해서 쓸모없는 조합과 혼합물이 생겨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뇌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입력과 출력 또는 질문들과 대답들을 저장하기보다는 정보의 부분 집합들을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고 필요할 때에만 답을 계산하는 규칙 또는 알고리즘을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 비용은 시간입니다. 앞서 설명한 우주의 크기보다 작은 뇌 속에 모든 체스 게임을 저장할 수 없는 것처럼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짧은 한 사람의 일생 동안 마음속으로 모든 체스 게임을 둘 수 없습니다. 마치 100년 동안 한 문제를 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연속적인 마감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마감에 쫓겨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지와 행동은 실시간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연산 자체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보 처리는 해답의 일부라기보다는 문제의 일부입니다. 마치 우리가 10분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찾기 위해 20분 동안 고민한다면 차라리 고민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세 번째 비용은 자원입니다. 정보 처리에는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뇌 활동을 기능적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은 활동 중인 뇌세포가 더 많은 혈액을 불러들이고 더 많은 포도당을 소비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고려하고 우리의 뇌는 물질로 구현되어 있고 실시간에 활동하고 연력학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정보 접근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면한 문제와 관련된 정보만이 접근이 허락됩니다. 물론 한순간에 한 가지 목적과 무관한 정보라도 다른 순간에 다른 목적과는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는 경로화되어야 합니다. 특정한 종류의 연산과 항상 무관한 정보는 그 연산과 영구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으로서의 의식에는 4가지의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는 다양하고 폭넓은 감각을 의식합니다. 즉, 우리 앞에 놓인 세계의 색과 형태, 우리가 받아들이는 소리와 냄새, 피부와 뼈와 근육의 압박과 통증 등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정보들은 주의력의 조명을 받고 단기 기억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우리의 의도적 사고에 공급됩니다. 이것은 스포트라이트에 비유할 수 있는 주의력입니다. 주의력은 무의식적인 병렬 처리, 다시 말해 많은 입력이 동시에 처리되는 중에 단지 한정된 범위의 일만을 수행한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동시에 수많은 자극, 정보들이 들어오지만 우리는 일부의 자극에만 반응합니다. 세 번째, 감각과 사고에는 즐거움이나 불쾌함, 흥미나 거부감, 흥분이나 진정 같은 감정의 빛깔이 채색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을 우리의 뇌 속에 등록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사건을 즐거운 사건과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등록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선택을 하고 행동의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 선택을 합니다. 이는 집행 과정에 대한 제어, 우리의 자아, 의지, 나라고 경험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감각력이라는 의미의 의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자면 과학적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각력에 대한 주장들을 시험하기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시험해봤자 어떤 중요한 결과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감각력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없다고 해서 감각력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이 감각한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물론 감각력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설명이 부재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 영상 시리즈의 주제인 마음의 작동 원리에 대한 논증에서 이를 제외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추론이 감각력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고문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망가뜨리는 것은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지만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은 살인행위라는 확신의 기초에는 감각력의 개념이 놓여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우리가 단지 상실로 인한 자기 연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즐거움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사실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 기인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